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글을 쓰는 순간 정밀해지는 기분을 애정하는 사람, 작가 김준의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을 오늘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자는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법학 학사로서 2016년 마음이 마음에게로 데뷔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 등이 있으며 글과 강연을 통해 삶의 긍정적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부끄럼, 지은이, 김준.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 삶이 언제 바라던 대로만 흘렀던가. 다시 움트는 초록. 사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의 영역이지 계획이나 노력의 영역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실패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강물은 흘러 정해진 바다에 도착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 처음 결심한 곳과 완전히 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하고 불쑥 나타난 운명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이끌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한껏 유연해져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끄덕여 넘기는 것. 실패는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시절 가녀린 낙화다. 떨어져 우리 쌓인 곳에 다시 움트는 초록이 있을 거라고 나는 아주 믿고 있다. 골든타임. 자, 나를 중심으로 원형을 만들어 봐. 우리는 선생님이 주문한 대로 책상을 끼익끼익 끌어다 원을 만들었다. 판옵티콘처럼 중앙에서 우리를 감독할 수 있는 대형이었다. 강의실 문에 달린 사각창으로 보면 누가 봐도 시험을 치르고 있구나 짐작했을 것이다. 그날은 학원에서 듣기 평가를 보는 날이었다.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보는 건 내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랬는지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다. 라디오를 통해 설명이 나오는 동안 시험지를 훑었다. 예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1번 문제를 가벼운 마음으로 청취했는데 웬걸 첫 문제부터 완전히 놓쳐버렸다. 두 선택지 중에 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이에 2번 문제가 나왔고 이어서 3번 문제가 지나가는데도 1번 답을 골몰하고 있었다. 나의 우물쭈물을 눈치챈 선생님의 작고 다급한 외침. 놓친 거 보지 말고 지금 문제를 풀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고 첫 문제뿐만 아니라 그 페이지 전체를 다 틀리고 말았다. 선생님은 놓친 문제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시험 전에 경고까지 해주었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기야 그런 식으로 첫 문제를 맞췄다 한들 다음 문제들을 제대로 풀었을 리 없다.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는 열의가 오히려 전체 시험을 망쳐버린 경우다.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피로해진다. 과연 완벽이란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처음 주어지는 것이어서 매번 서툴 수밖에 없다. 작게 실수하고 때로 크게 실패하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다. 그르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나아가는 시도를 계속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을 테니 다음 문제를 집중해서 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시험은 망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인생은 어떤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인생길이 빈틈없이 완전할 수는 없을 테니 개의치 않고 걸어가자. 오늘을 살기에는 바로 오늘이 골든타임이다. 현재의 삶도 살아볼 만하다고. 무심코 김밥집에 들어갔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고 당장 끼니를 때우고 싶었던 찰나에 멈춰선 곳이 하필 그 앞이었던 것. 참치김밥을 한 줄 시켜두고 기다리는데 그 순간이 문득 행복으로 느껴졌다. 김밥 한 줄로 무슨 헛소리인가 싶지만 때는 2016년 7월 길었던 타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러시아는 다른 유럽에 비해 한국 음식점이 많은 편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환율로 김치찌개가 2만 원, 쌈밥 정식이 3만 원 정도였으니 그렇다고 가격만큼 맛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참 선배였던 연희 형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냥 살려고 먹는 거지. 여기서 맛있는 거 찾으면 안 돼. 건조하고 차가운 땅에서 보낸 20대의 절반, 교내 식당조차도 부담이어서 기숙사로 황급히 돌아가 혼자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절대 쉽지는 않았구나 싶다. 속이 꽉 찬 김밥을 단돈 몇천 원에 지하상가 귀퉁이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으로 느껴진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사사롭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 내게는 순간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겨우 김밥 한 줄로 행복하지는 않지만 늘 그때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도 살아볼 만한 것이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재차 환기시켜 본다. 어쩌면 하루하루 일상에 당연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살았다는 흔적. 좋은 글을 만났을 때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모서리를 살며시 접어두듯이 살아가면서 귀퉁이를 곱접어 둘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어떤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습관처럼 되뇌며 내가 발명한 농담. 하루는 영양을 보충해야겠다고 어머니와 민물장어집에 간 적이 있다. 소금구이를 먹었는지 고추장구이를 먹었는지 아니면 둘 다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10년이 넘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식사가 다 끝나고 밥값을 결제할 때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고객이 서명을 하면 점원이 보고 있는 포스 기계에 고스란히 입력된다. 보통은 아무렇게나 휘갈기고 마는데 그날따라 무슨 기분이었는지 서명 패드에 자그맣게 스마일을 그려 넣었다. 이모티콘의 작은 스마일 마크 같은 그림.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서 정말로 딱 이렇게 그렸다. 그러고는 카드를 돌려받으려는데 화면을 본 아주머니가 갑자기 박장 대소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있던 땀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로 웃으시더니 구수한 사투리로 내게 말했다. 아니 사인을 누가 이렇게 하노 학생. 학생 덕에 오늘 처음으로 웃어봤네. 느닷없는 그녀의 반응에 나도 웃고 옆에 있던 엄마도 함께 웃었다. 그 우연한 순간에 대해 설명하라면 유쾌했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이다. 아주머니의 일상이 얼마나 갑갑했으면 그런 성의 없는 스마일 따위가 농담으로 작용했을까. 언젠가 사는 일을 농담처럼 하겠다고 쓴 적이 있는데 은연중에
그 다짐을 실천했던 것 같기도 하다. 가벼운 농담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그런 순간들을 여럿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 후로도 결제를 할 때마다 줄곧 같은 서명을 해왔다. 아직은 그 시절 장어집 아주머니만큼 호쾌하게 웃는 분을 또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싶다. 이것은 여담인데 광진구에 있던 그 식당은 아직도 성업 중이다.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 가족은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문득 궁금해진다. 아직 같은 곳에서 일하고 계실까? 다시 찾아간다 해도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내 얼굴이 나지글리는 만무하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지면을 빌려 오늘 하루가 고단한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성의 있는 스마일을 보내고 싶다. 별것 아닌 낙서가 누군가를 웃게 했던 나를 온전히 기억하며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 요즘은 피로하다 싶으면 다 그만두고 곧장 침대에 누워버린다. 쫓기는 마음으로 산다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일찍 잔다고 마포대교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쉬는 것에 인색할수록 일상의 활기가 사라진다. 활기가 없으면 생각이 얇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진다. 무엇보다 저 자신과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하는 점에서 상당한 부분 손해를 본다.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자.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디가 고장난 것이니 이 글을 통해 부디 수리하길 바란다. 나의 경우는 요즘 집중하는 토픽이 있는데 건강과 추억이다.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에 매진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훗날 삶을 되돌아볼 때 건너뛴 세월만 대굴대굴 굴러다닌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꿈을 열렬히 쫓고 생업에 주력하되 삶의 심지로 매번 돌아와 헤아려 보련다. 지친 줄도 모르고 지치지는 않았는지, 고마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자라진 않았는지, 내가 나에게 못해주지는 않았는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미루지는 않았는지. 홀로 결심할 것. 나를 피로하게 하고 쉼없이 일하게 하고 끼니를 거르게 하고 감정을 소모하게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 열심히 일할지, 계속 그 사람을 만날지, 솔직하게 말할지, 아니면 기분을 숨길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도 사람도 사랑도 내 삶에 닿는 순간 결정권은 내게 온다. 함께 할지 지나쳐 갈지 아니면 뒤돌아설지 서로를 탓하는 건 그만두고 홀로 결심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잘 사는 사람이란 속가내기도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20년 이상 방치된 잣나무 숲을 본 일이 있다. 그렇게 자란 나무들은 목질부 안쪽에 가지들이 묻혀서 죽은 옹이들이 많이 생긴다. 게다가 난잡하게 자란 가지들이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무엇보다 원줄기의 생장에 큰 방해가 된다.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밑깎기 작업이나 어린 나무를 가꾸는 일까지 신경 쓸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어야 한다.
숲도 그러한데 사람이라고 다를까? 자아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도 잇따른 관심이 필요하다. 잘 산다는 게 꼭 교육과 자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노련하게 갖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을 보고도 잘 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잘 사는 사람은 일상을 자주 점검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꾹 참고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전 없는 일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물음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애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감별하고 삶에 불필요한 것가지들을 쳐내준다. 일상을 정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삶의 무익한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스스로를 돌봐주겠다는 태도로 매일 하루를 출발한다면 잘 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쁜 애씀. 결정이라는 뜻의 decision은 cis, 즉 자르다는 뜻의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한다는 것은 선택함과 동시에 잘라내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삶을 처음 받았을 때도 그랬다. 받은 삶 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없도록 결정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계다. 섬세하게 감각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의 감정과 목소리뿐이어서 우린 타인을 끝내 모른다. 그토록 알기 힘든 타인을 과연 껴안을 수 있을까? 아마도 몇몇 곁사람에게는 그런 포근함이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온도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애쓰고 싶은 마음이다.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력하기로 디시전 한다면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봄이었다 겨울이었다 하네. 아무 이유나 사연 없이도. 부단히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들. 어떤 만남이건 끝이 보일 때는 서로 이판사판이 된다. 배려는 고사하고 마구잡이로 말을 내뱉어 버리니 오히려 그때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해달래? 그냥 네가 좋아서 해준 거 아니야. 솔직히 나 너 이제 안 좋아해.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육두문자가 없는 게 어디냐고 하는 사람도 봤다. 나는 저런 말을 들으면 자이로 드롭이나 티 익스프레스를 탈 때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그럴 때마다 크게 상처받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틀린 말도 아니라고 본다. 잘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잘해준 내가 잘못이지. 사막에서 농구를 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탄성 좋은 농구공이라도 모래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릴 뿐 지면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공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성 고무로 된 우레탄 코트로 옮겨가 공을 튀기는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자주 쓰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무례한 사람 곁을 떠나 호의를 호의로 돌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 성심껏 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얘기다. 돌려받을 걸 고려해서 선의를 베풀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막에서 드리블을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말자는 취지.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얄팍한 마음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 그런 진심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아껴준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일까?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나에게서 나온 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 다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인 그런 만남을 오래 이어가고 싶다고 소망한다. 작고 맑게 사는 일.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다. 최대한 심플하게 살자는 요즘 사람들의 모토. 불필요한 물건은 줄이고 최소의 생활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런 태도가 일상, 특히 인간관계에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한다. 만나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들, 아웃. 내 삶에 훈수 두는 사람들, 아웃.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아웃. 미니멀리즘에서 중요한 건 단순함과 간결함이다. 내 친구 류는 항상 말했다. 옷깃만 스친다고 다 인연은 아냐. 맞는 말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니. 그건 너무 잔인한 말이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다. 인연은 언제나 쌍방이니까. 처음에는 류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다. 모든 인연이 소중한 거 아니었나?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관계를 선택하는 일이 어딘가 치사한 면이 있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배웠다. 요즘은 굳이 연락처를 지우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중이다. 매일 봐야 하는 이들은 다소 난감하지만 인사할 땐 웃어주고 마음으로는 멀찍이 선을 그어둔다. 이렇게 주변 반경을 비워내고 나면 속들에 찾아오는 평화가 있다. 평화라고 적어보니 미니멀리즘으로 사는 사람들을 밀착 촬영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말이 문득 떠오른다. 처음에 물건들을 버릴 땐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막상 버리고 살다 보니 그것들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더라고요. 나는 이 대목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련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힘겹게 붙들고 살 필요는 없다고. 때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고 버리는 과정에서 삶은 더없이 맑아진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소나기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지하철역 앞에는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비가 그치길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과 마중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는 사람들, 혹은 사악한 가격의 우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군중을 이뤘다.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며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고 있던 백팩을 주섬주섬 뒤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가방 속 최 밑단에서 확신이 들었다. 찾았구나. 나는 낚시꾼처럼 우산을 집어올렸다. 겉에 과자 부스러기와 하얀 먼지들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아무렴 어떤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운이 억세게 좋은 날이 있다. 주변에는 아직도 비를 피해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산을 펼치는 순간 나는 이미 군중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가야 했다. 우산을 쓰고 이미 터미널을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나도 내 갈 길을 가야만 했다. 작은 우산 하나로 모두가 나눠 쓰는 일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혼자 쓰고 가더라도 죄책감이 들 일도 없었다. 한쪽 어깨가 다 젖을 각오를 한다면 한 명쯤 더 나눠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살아가야지. 도와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싫어해도, 아니 경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저 내가 가진 우산이 좀 작았을 뿐이니까. 다만 인생길을 가는 동안 비가 온다면 작은 3단 우산이 아니라 커다란 장우산을 준비하고 싶다. 비가 오는 동안 내 사람들을 씌워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텐데 마음 같아선 우이라도 여러 벌 갖고 다니고 싶다. 인생은 누군가를 돕고 살 때 더 행복해지니까. 그래봐야 지구 전체 인구의 0.0000001% 정도 기껏 챙겨줄 수 있겠지만 2021년 현재 지구촌 인구는 약 78억 명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신경 쓰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산해보니 아주 미세한 숫자가 나온 것이다. 퍼센트를 조금씩 높여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힘을 보태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면 나는 그 한계에 대해서 실망하고 싶지 않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소나기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나는 하나도 젖지 않고 집에 도착했다. 허나 누군가는 그 세찬 비를 쫄딱 맞으며 뛰어갔을 것이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는 비를 그렇게 속절없이 맞았다. 붉은 얼굴들. 늦은 오후였다. 동네 분식집에서 끼니를 때우다가 옆자리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 때문에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다 들렸지만 어쨌거나 엿들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먼저 열을 내고 있었다. 우리 팀이 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 말 들어야 하나.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네가 다 책임질 거냐,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는 말을 들었다는 걸로 봐선 상사에게 호되게 당한 것 같았다. 반대편 사람은 그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다. 먹다만 김치찌개와 다 비운 소주 2병,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촉촉해진 눈가를 보니 상황을 알 것도 같았다. 그저 수고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여도 좋겠을 텐데 조금만 더 상냥해 줄 순 없는 걸까? 며칠 전 웅이의 연락도 그랬다. 첫 마디가 나 나간다고 말했어 였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말이 그 다음이었다. 웅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으니 분하고 억울해하던 분식집 남자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다 했을까. 나는 웅이에게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우리 정말 안 괜찮으니까 더 열렬히 살아내자고 했다. 아무데나 찍혀있는 점 같은 삶은 살지 말자고도 했다. 이 세계의 붉은 얼굴들이여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까. 내 목소리가 가 닿을 수 있다면 우리 붉어지지만 말고 밝아지자고 전하고 싶다. 우리의 까진 맨발과 푸들거리는 손가락을 나는 끝까지 응원하겠다. 쓸모없고도 반짝이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옥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열차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나는 운이 좋게도 자리에 앉은 채로 타고 있었는데 순간 무방비 상태로 웃음이 작게 새어나갔다. 크크크. 난데없이 며칠 전 고깃집에 갔을 때 친구에게 했던 농담이 갑자기 떠오른 탓이다. 콜라 하나 시킬까 우리? 사실 이 질문부터 모든 게 설계였다. 그래 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배를 눌러 식당 이모를 불렀다. 이모, 사이다 하나 주세요. 류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다. 야, 너 콜라 시킨다며?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벨 누르는 동안 마음이 바뀐 거야. 심신이 지쳐 있어서 그랬는지 별것도 아닌 이야기가 뭉클하게 느껴졌다. 이토록 쓸데없는 기억이 문득 나를 웃게 하는 건 어떤 연유일까? 의자를 세게 흔들다가 꽈당 넘어지는 바람에 박장대소했던 일도, 봉지 과자를 뜯다가 와락 쏟아져 버려서 허탈하게 껄껄거렸던 일도 가끔 생각날 때면 마음이 짠한 동시에 반짝인다. 어쩌면 그렇게 쓸모없고도 윤이 나는 순간들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 어느 기억들보다도 작고 사사롭지만 나는 이 빛나는 순간들을 껴안고 살아가련다.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게 여러 겹으로 접어 보관해 두어야겠다. 지치고 고단한 어느 날 또 한 번 무방비 상태로 웃을 수 있도록. 과거를 바라보는 방. 아프리카 중부의 어느 부족은 우울증에 걸리면 다음 4가지를 물어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만약 이것들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 몸과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의 치료사는 한시바삐 이 4가지를 수행하라고 권유한다. 비록 수천 킬로 떨어진 대륙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처방이 될 것 같다. 속도에 숨막히면서도 서둘러 달려와야만 했던 세월이 아득하고 스스로에게 소홀했다는 미안함도 든다.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 속마음을 터놓기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사유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아프리카 부족의 이야기를 붕대 삼아 또 하루를 건너가 보련다. 다만 위의 4가지 질문에 딱 하나만 더 얹고 싶다. 마지막으로 숨이 차도록 웃어본 것이 언제인가? 언제였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던져보면 삶이 얼마나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에필로그. 원시 시대에서는 다리가 부러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부러진 다리로는 자기 몸을 지킬 수도 먹이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만인들이 살던 곳에서는 활에 찔린 관자놀이나 깨진 두골 유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말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증거는 부러졌다 치유된 대퇴골이라고. 부러졌다 치유된 흔적은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있으면서 간호했다는 뜻이다.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던 야만 사회에서는 그런 치유의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다.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을 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물론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두골이 깨질 일은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마음 다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생각해보면 원시 시대와 별반 다른 것도 없어 보인다. 함께 상처를 돌보고 치료해 주었던 원시 사람들처럼 내가 현대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치유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아닐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글의 힘을 빌려 이뤄내고 싶다. 세상의 가장 아래에서 크나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찬찬히 등기한다. 무한경쟁 시대의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